모든 상황에서 다 되는 게 레벨 5. 근데 레벨 4는 똑같이 무인이긴 하지만 정해진 지역.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네. 연구 생활을 하셨는데 네네네. 사실 뭐 대기업,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1% 아니에요? 네. 그렇게 좋은 자리를 네네. 박차고 나오신 그 네. 이유가 뭐예요?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에 있으면서 이제 CES라고 하는 이제 매년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이제 가전박람회죠. 이제 그렇죠. 거기에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전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동차관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지고 15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가 이제 출품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CES 행사 PM으로서 제가 거기서 이제 현지에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기자단 시승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있는 자율주행 개발자들과 많은 소통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이제 곧 엄청난 어떤 현실로 다가올 거다라고 하는 어떤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장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저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자율주행 스타트업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서 이게 자율주행하는 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승용차 기반으로 이제 시작은 되고 있었지만은 상용화가 되는 거는 승용차보다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제 특수 목적차, 어떤 정해진 구역 내에서 정해진 노선에서 다니는 이러한 특수 목적차 베이스로 먼저 상용화가 될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었고요. 다시 이제 복귀를 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승용차 베이스의 자율주행차를 연구하다 보니까 더더욱더 이제 이런 승용차의 완전 자율주행은 조금 더 멀리 있고 특수 목적차가 빨리 될 거라는 확신이 이제 들면서 그러면 빨리 내가 생각한 이 기술을 좀 현실화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당시에 제가 퇴사해서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주위에서도 많이 우려가 있었고 그때 저희 가정적으로도 제가 외벌이에 이제 애들 한창 돈 많이 들어갈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시절에 집에서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었는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약간 그 운명 같은 그런 걸 느껴가지고 안 하면은 도저히 이렇게 속된 말해서 도미소스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왔었던 거죠. 그래서 좀 큰 결심을 하게 됐죠. 오토노머스 A2G라고 한다면 오토노머스 이제 자율주행차를 네네네. A2G 하니까 A부터 맞습니다. Z까지 모든 거를 기술력이든 뭐든 최고가 되자. 네,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있으면서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제 소프트웨어가 인지, 판단, 제어 세 개의 단계로 나뉘고 인지는 모빌아이라든지 외부 센서 업체들, 판단은 이제 독자적으로 하고 또 제어는 차량 제어를 담당하는 또 다른 업체들이 이제 하는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완벽한 어떤 완성품으로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약간 프랑켄슈타인 같은 형태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예쁜 사람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인지, 판단, 제어가 따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이게 나눠는 있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곳에서 다 해야지만이 완벽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이제 만들어진다. 가능한가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스트라드 비전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인지만 하는 회사죠. 인지, 판단까지 일부 하는 회사. 네네. 근데 그걸 제어까지 한다면 이게 엄청난 그렇죠. 쉽지 않은 사실상 완성차 업체.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인지, 판단, 제어 A부터 Z까지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실제로 완성차까지 가야 됩니다. 차까지 이 소프트웨어에 맞춰서 만들어져야지만이 결국 소프트웨어와 차, 하드웨어까지 다 완전 하나의 제품으로 나와야 100% 완벽한 이제 자율주행차가 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실무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도 이렇게 오토노머스 A2G라고 짓고 실제로 저희가 그래서 차까지 만드는 이유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조차도 하나로 다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완성차까지 하는 단계가 된 거죠. 자율주행차 업체를 만드시면서 결국 이제 승용차 베이스로 나가는 자율주행은 현실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PBV 같은 목적 기반형의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어서 특수한 곳에 운영을 하겠다. 맞습니다. 제가 로이를 화면 뒤쪽에서 보니까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됐어요. 맞습니다. 중에서도 이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 자율주행 단계로 따지면 레벨 4 수준이고요. 레벨 4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운전자가 없어도 되는 상태고요. 당연히 이제 리던던시 시스템이라고 백업 시스템이죠. 혹시나 센서가 하나 안 된 고장 났다라든지 차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차가 알아서 안전지역까지 이동하는 레벨 3까지는 차가 자율주행을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오면 사람이 안에서 이렇게 차를
제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가 이제 레벨 3고요. 운전자가 필요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차가 알아서 자율주행을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도 어떤 탈출하는 것까지 완벽하게 되는 게 이제 레벨 4. 그런데 레벨 5는 작동 영역이 제한이 없는 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산길이든 뭐 도심이 없든 어느 지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다 되는 게 레벨 5. 근데 레벨 4는 똑같이 무인이긴 하지만 정해진 지역, 작동 영역이 정해지는 거죠. 제한된 지역,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눈이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고 이런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는 게 레벨 4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저희 특수 목적차다 보니까 이제 레벨 4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레벨 5가 최고 높은 단계. 네, 맞습니다. 네네. 정의된 걸로는 레벨 0단계부터 네. 5까지 네. 6단계로 구분되는데 네. 그 중에서도 레벨 4에 해당하는 네네네. 노이 특수목적 자율주행차를 네. 개발하고 계시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사실 자동차 역사가 뭐 1886년 뭐 페이턴트 모터박이 네네네. 시작됐지만 한 130여 년, 140년 가까이 네. 운전자는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게 저 자율주행이라 하면은 차가 알아서 네. 뭐 커넥티드 시스템을 네. 갖추고 또 라이더나 아니면 카메라 네. 또 이제 뭐 레이저 기술까지 다 네네네. 들어가서 네. 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과연 네. 필요할까라는. 아,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필요할까라는, 사실 자율주행이 탄생한 배경을 따지면 처음에는 안전이었어요. 네, 사람이 이제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센서가 운전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으로 시작을 이제 했다가 이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완전 무인 형태까지 이제 갔는데, 그러면 이제 무인이 과연 필요할까라고 따져봤을 때 뭐 경제적으로 돈이 되고 안 되고 인건비를 뭐 대체하고 안 나고를 떠나서 점점점 운전기사분들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고령화가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대부분 버스 기사님이시나 택시 기사님 굉장히 좀 고령화가 되어 있고 평균 연령대가 뭐 50대 이상 이제 돼버리는 상황이고, 제가 고향이 이제 경남 함양이라는 되게 시골인데 실제 시골 지역에 가보면 버스 기사를 못 구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마을 버스가 점점점 노선이 줄어들고 있는, 그리고 배차 간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자율주행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큰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인간의 기본권인 이제 이동의 자유를 이렇게 보면 박탈당할 수 있는 건데, 기술로 인해서 다시 이동의 자유를 찾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저 현실적으로 A2G에서 지금 만든 단계가 이제 4단계이기 네네네. 때문에 네. 일정한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네. 마을버스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거라도 튀기겠죠.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그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기술 개발도 했지만은 명확한 이 기술이 필요한 수요 시장을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기술 개발을 이제 해 나갔던 거죠. 말씀하신 대로 기껏 기술 개발 해놨는데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고 하면 사실은 기술 개발을 해놓고 막상 쓸데가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버리니까. 수요를 먼저 분석을 하신 네. 뒤에 네, 그 맞습니다. 차량을 개발하신 게 우리가 네. 알 수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몇몇 그 자율주행 유명한 곳이라서 말씀드리긴 네네네. 뭐하지만 기술 개발은 굉장히 많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OEM에 공급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네네. 사실 저는 되게 정확한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현대자동차에 이제 오래 이제 근무를 했다 보니까 사실 소프트웨어만 이렇게 만들어서 완성적게 납품하는 형태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모델은, 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생각을 이제 안 했었던 거고, 저는 그냥 이렇게 직접 차까지 만드는 걸로 이제 생각했던 거죠. 예. 네. 이제 제가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네. 자료를 살짝 보니까 오토노머스 A2G의 가장 큰 장점은 V2X 네. 밸리스윙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도 설명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오토노머스 A2G가 갖는 V2X 기술력에 대해서 네네네. 좀 상세적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네네네,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뭐 저희는 사실 자율주행이 이제 메인인 거고, V2X랑 연동해서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하는 컨셉은 사실 저희가 창업 초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컨셉이었어요. 저희가 창업할 때만 해도 차가 알아서 모든 거를 다 인지하고 판단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다 하는 이제 형태의 자율주행을 추구를 했었었는데, 제가 실제 이제 이 기술을 개발하면서 완전 무인화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면 차에 있는 센서만으로 주변 상황을 다 파악해서 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왜냐면 센서가 가지는 어떤 사각지대라는 게 분명히 이제 존재를 이제 하기 지금 때문에. 센서 같은 경우는 주차할 때 360도가 가능하거든요. 네네네네. 그거랑은 또 다른 거. 그렇죠. 네. 360 보더라도 예. 센서가 보는 거리의 한계가 있는 거죠. 뭐 30에서 뭐 좀 길게 보면 80, 100m 정도밖에 못 보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면 안개가 자욱이 껴서 가시거리가 한 70m, 80m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고속으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심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앞에 큰 트럭 같은 게 예. 가로막힌다라든지 예. 교차로에서 뭐 비보호 우회전을 해야 된다라든지 예. 이런 경우는 뭐 센서로 사실은 이렇게 사각지대가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볼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외부에 있는 인프라가 그 주변 상황을 인지를 해서 그 인지 결과값을 차에다 통신으로 주고, 그럼 차에서는 이 센서로는 볼 수도 없지만 예. 네, 인프라에서 받은 무단횡단 보행자라든지 내가 우회전 하자마자 나올 수 있는 어떤 돌발 상황이라든지 네, 변수를 미리 받아가지고 내가 차를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센서가 볼 수 없는 사각지대에 대한 인지 성능을 확보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완전 무인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저는 처음부터 이 보완을 하기 위해서 VTX 기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자동차가 필요한 인지 판단 지역 이 기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프라와 연동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인지 성능을 확보하자 라고 저희는 기술 개발을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VTX 통신이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에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는 아니었고,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신이랑 연동하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남들보다는 그래도 한 발짝 이제 앞서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는 이제 인프라에서 주변을 인지를 해서 결과값을 아까 준다고 했는데, 예. 그럼 역으로 이 인프라가 주변을 또 인지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뭐 인프라 전문 기업들도 있지만 저희는 직접 이 인프라까지 같이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인프라에 쓰이는 이 라이다라고 하는 센서는 자율주행 차에도 탑재되는 동일한 센서고 동일한 인지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고 있어요. 즉 인프라에서 인지 결과값을 줬을 때 자동차가 이 결과값을 쉽게 말해서 언어로 따지면 인프라는 일본어로 하고 예. 차는 한국말을 하고 예. 이래 버리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써야 금방 이해를 하고 정확하게 내가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인프라 따로 차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보를 줘도 이 정보가 맞는 정보인지 안 맞는 정보인지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차에서 활용되는 똑같은 소프트웨어, 인지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넣은 인프라 기술을 이제 개발한 거죠, 직접. 그러다 보니까는 인프라와 차가 실제 한 몸처럼 소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공유가 가능합니까? 네, 이 공유하는 거는 통신 규격이라든지 데이터 어떤 정립이라든지 이런 거 표준화가 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정보를 주고받다 보면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팍 핏이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꽤 시간이 지났는데 네. 테드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포드 회장이 네. 어떤 그 커넥티드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세계의 교통 시스템을 하나의 규격화로 맞춰서 네, 맞습니다. 해야 된다 하는 얘기랑 지금 네네네. 대표님 말씀하고 똑같은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회가 네네네. 다르고 교통체계 시스템이 네. 다른데 이게 하나로 통합될 수가 있을까라는 아,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네. 쉽지는 않지만 실제 국제 표준화 기준으로 이제 이거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 큰 틀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각 나라마다 나라 환경에 맞게끔 또 추가적인 사항이 이제 덧대는 형태로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ITS라고 하는데, 지능형 교통 시스템, ITS 세계 포럼이 있고요, 마테 포럼이 있고, ITS 학회라고 하는 큰 글로벌 조직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표준을 같이 잡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이외의 어떤 기술력 있으시면 네, 저희가 가진 기술의 출발점은 무인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차를 무인화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아까 인지 판단 제어를 다 같이 묶어서 하겠다. 두 번째가 이제 VTX 통신 연동을 하겠다. 세 번째가 보시는 이제 원격 주행입니다. 네, 이게 이제 원격 주행을 하기 위한 거고요. 자동차가 무인으로 가다가 보면은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정상 주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앞에 뭐 맨홀 뚜껑이 열려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앞에 뭐 공사 중 구간이었다든지, 도로가 갑자기 통제된 상황이 나왔다든지, 아니면 뭐 센서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센서 제어기가 더 이상 정상 작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나온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이 차는 무인이기 때문에 도로 한복판에 가만히 이제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야. 그럼 이제 얘가 가만히 서 있으면 교통정체를 유발하고 이 차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원격 주행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는 관제센터처럼 원격 주행 센터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차에 통신으로 연결을 해서 실제 원격 주행에서 이렇게 핸들 돌리고 악셀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신호값이 여기에 가서 자율주행은 아닌 거죠. 리모트 컨트롤인 거죠. 예. 리모컨 주행으로 해서 이 차가 돌발 상황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는, 그리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고 아니면 차가 정상화가 되면 다시 혼자서 자율주행하는, 이런 케이스들이 이렇게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저희도 전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다 보면
돌발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 타고 있으면서 그런 순간에 이제 수동 개입해서 빠져나와서 다시 자율주행한다라든지 이런 도로에서는 굉장히 많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데 이걸 다 자율주행으로 100% 할 수 있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은 원격 주행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원격 주행 기술도 이제 같이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차, 인프라,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토탈 패키지로 다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A2G라는 그 의미가 소프트웨어도 다 한다, 하드웨어까지, 통신까지, 원격까지, 즉 완전 자율주행을 위해 정말 모든 걸 지금 다 개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IPO 언제 하신가요? 지금 저희 내년 내년 4월에 지금 상장 중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자율주행차가 꼭 전기차여만 하나요? 뭐 꼭 전기차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저희 회사는 지금도 내연기관 차를 베이스로 한 자율주행 자동차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차가 더 유리한 이유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전압, 차에는 이제 고전압 배터리와 저전압 배터리가 있고 내연기관은 이제 저전압 배터리만 있는 거고 저전압 배터리 충전해 준 건 이제 엔진이 돌아가서 하는 건데 자율주행 시스템이 이제 저전압을 많이 이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내연기관으로 하다 보면은 이 차의 뚜껑 열미는 12V 배터리 이렇게 한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엔진에서 올라오는 그 충전 양보다 소비량이 이제 더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방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용량의 배터리가 있으니까 전압만 바뀌어서 이제 저전압으로 보내줘 버리면 굉장히 많은 전기를 소비해도 이 시스템이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저는 2005년대 이때부터 전기차가 이제 현실적인 그 대안이다, 친환경차의 대안이다라는 거를 칼럼 그때부터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오해도 많이 사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를 맞이하긴 했지만 제가 의구점을 갖고 있는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열폭지연 이게 원격으로 또 제어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거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사실 원격적으로 문제를 뭐 제어한다라기보다는 요즘에 이제 배터리 진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전에 배터리 셀들이 이제 이상을 일으키면은 제가 충방전을 하면서 어차피 이제 제어기 꽂아야 되니까 충방전 되는 그 전류의 흐름을 보고 그러니까 셀이 이상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이제 파악하는 이런 진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까지 연동을 해서 만약에 조금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점검을 들어간다라든지 배터리 교체를 한다라든지 사전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응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잠깐 뭐 질문 자체가 좀 벗어나긴 했었는데 제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토노머스 A2G의 글로벌 경쟁력 하면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대부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다른 그 자율주행차를 연구 개발하는 업체들과 오토노머스 A2G만의 어떤 차별성 몇 가지만 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스탠드얼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차에는 센서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베이스로 이제 많이 개발이 됐었고 저희는 처음부터 이제 인프라 연동, 통신 연동을 이제 염두를 한 기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차별점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많은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에만 좀 포커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완성차와 협업을 해서 뭐 완성차를 가지고 와서 개조를 한다라든지 완성차에 뭐 판다라든지 이런 행들을 했는데 저희는 이 소프트웨어를 100% 구현할 수 있는 차까지 직접 만든 거죠. 요즘에 이제 핫한 뭐 SDB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프트웨어 디펜드 비클. 요즘에는 이 단어가 유행했지만 저희가 차를 처음 만들기 시작한 5년 전에는 이제 그런 말이 잘 없었을 텐데 저희는 그 컨셉을 처음부터 고민을 했던 거죠. 왜냐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100% 잘 돌아가려면 이 소프트웨어를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어야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100% 돌아가는데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다 만들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넣을 자동차가 내 말대로 안 움직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브레이크를 빨리 밟으라고 했는데 이 차는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빨리 안 밟힌다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전기가 필요한데 이 차는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공급원이 제대로 나한테 딱 맞게끔 세팅이 안 되어 있다라든지 차량 제어의 명리값을 내렸는데 말을 쉽게 말해서 잘 안 되는 거죠. 몸 따로 마음 따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이제 SDB 형태가 되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먼저 완벽하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딱 구성해 놓고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역으로 차량 설계를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명령 내리는 대로 100% 하드웨어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경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도
개조차라고 하죠. 일반 차를 사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넣는 형태로 이제 하다 보면 실제 이 소프트웨어의 성능의 70에서 80%밖에 구현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소프트웨어가 명령 내려도 차가 안 움직이니까. 근데 이 차를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에는 완성체계가 이제 열어줘야 되는 건데, 완성체계가 다 이거를 사실 그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컨트롤하게끔 열어주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접 차까지 저희 소프트웨어에 맞게끔 소프트웨어를 먼저 팩스 시켜놓고 그에 맞게끔 차를 설계를 해 나간 거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차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대비 차별점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통신 연동 차까지 직접 만드는, 네, 차량 플랫폼까지 다 하는, 이게 이제 다른 경쟁사 대비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보급된 네.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저 회사가 약 전국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건 약 30대 정도가 이제 상시로 운영되고 있고요. 등록된 거는 이제 55대가 됐고, 저희가 자체 개발용이 있고 실제로 이제 상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있고, 네, 좀 나뉘게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정해진 구역에서 네. 레벨 4 단계로.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대수도 가장 많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우리나라 전망은 네. 어떨 거?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을 하기에 일단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생각한 완벽한 자율주행은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인프라와 연동을 해야 되고, 관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가 사실 빨리 조금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네, 이게 상용화가 실제 빨리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프라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IT 기술도 발달되어 있고, 자동차 산업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굉장히 빠르게 좀 움직이는,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굉장히 빨리빨리 특성이기 때문에 뭐 법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도 뭐 업계에서 제안을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좀 풀어주신다라든지, 당장 안 풀리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한시고 풀어준다라든지, 이렇게 자동차뿐만 아니라 IT, 인프라, 어떤 정부 기관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기업 위주로만 진행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실은 이제 뭐 법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굳이 따지자면 중국은 조금 더 유리한 생각 같긴 해요. 정부에서 모든 걸 그냥 다 통제를 하고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법을 만들죠. 사실은 제가 한 4, 5년 전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모터쇼나 상하이 네. 모터쇼를 매년 이렇게 번갈아서 가긴 하는데, 네네네. 구체적으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럭 같은 게 자율주행차가 다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때도 4, 5년 전인데 로봇택시 네. 이런 게 실제로 네, 운영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가보면 굉장히 실제로 많이 이제 그렇죠.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뭐 여러 가지 환경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 이제 상용화돼 나간 속도라든지 그런 기술 개발이 돼 나간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빨리 하는 거는 뭐 기술의 차이 당연히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술이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아직까지는. 어차피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마라톤으로 보면 이제 한 10km도 안 돈 구간에서 뭐 한 50m, 100m 차이 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당연히 차이는 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근데 다만 중국을 다녀오신 기자님들이나 몇몇 분들께서 와, 중국은 무인으로 하고 있던데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무인으로 안 해? 기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그건 또 꼭 아닌 게, 중국은 사고가 나도 어느 정도씩 용인이 돼요. 그렇죠. 네. 저희도 사실 뭐 무인으로 하세요, 사고 나도 크게 책임 안 물을게요 하면 지금이라도 무인으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났을 때의 그 어떤 사회적인 지금 인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율주행차가 다니다가 사고 나서 사람 한 명 치였어.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면서 이제 기업은 또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무인화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중국은 무인화 운영하다 사고 나면 뭐 사고 났는가 보다. 네, 정부에서 적당히 이렇게 커버도 쳐주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쉽게 말해서 안전계수가 10이면 여기는 안전계수를 1로 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무인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쉽게 뭐 우리 보고도 지금부터 아무 네가 책임 안 물을 테니 무인으로 해 하면 저희도 못할 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거는 뭐 규제 뭐 이런 거보다는
이런 이제 자율주행차를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성. 사고 날 수 있다. 사람이 운전하면 사고 나는데, 그렇죠. 예, 사고 났을 때 이 사고의 책임이 온전히 기술자, 개발자 그리고 기술 기업에 오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다른 어떤 이 사고를 수습할 수 있는 그리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이런 사회적 예, 그 인프라, 예, 그렇죠. 보험 합의, 예, 맞아. 합의. 사회적 수용성, 사회적 합의가 빨리 이제 갖춰지는 게 저는 오히려 기술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올해 5월까지 해서 작년 대비해서 전기차가 한 46% 정도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도 작년에 그 8월달에 네, 청라에서 발생한. 벤츠 네. EQE가 화재가 나는데 네. 너무 피해가 크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다들 둘이서 차를 또 맞습니다. 투즘 현상이 계속 이어지다가 네네네네. 지금도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 내연기관차도 그 맞습니다.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게 되면 네네네. 결국 불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현대자동차 있을 때 예. 제가 현대자동차 11년 근무했는데 엔진 개발을 저희 또 오래 했어요. 엔진 개발 7년, 6년 반에서 7년 정도 했었고 자율주행은 정작 5년, 4, 5년 정도밖에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엔진 개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내연기관차 굉장히 많이 이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폭발의 위험이라든지 시험장 실제 엔진 많이 터져가면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전기차도 불이 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아까 말씀한 그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나 사회적 어떤 수용성, 합의성이 아직까지 안 하니까 한번 사고 나온 순간 막 갑자기 뭐 지하 주차장에 충전하지 마. 네. 한 번에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럼 기존에 지하 주차장에 충전 설비 다 깔아둔 업체들은 이제 졸지에 이제 입감이 없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개척에도 좀 네네네. 굉장히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좋은 맞습니다. 성과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세계 각국 일단 우선 뭐 중동 쪽하고 제가 뭐 사진 개선했지만 이제 조인트 벤처 만드는 그 진행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뭐 동남아 싱가포르라든지 뭐 일본까지 저희가 이제 진출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실제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중동 뭐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사실 중국, 미국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수 시장만 해도 워낙 크고 여기에 많은 이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주로 이제 해외로 잘 나오진 않는 이제 분위기고 예. 중국은 이제 요즘에 조금 해외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제 수요가 크다 보니까 뭐 저희한테도 충분히 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이제 있는 거죠. 네. 오히려 광범위한데 틈새 시장이 되는 그런 네네네, 맞습니다. 효과도 누릴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됐으면 하는 네.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조금 제도가 조금 자율주행차가 도입이 되지 않나. 전기차가 사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배터리 사업이라든지 전기 사업이 빨리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초기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었거든요. 네,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깔리고 정부에서 어떤 친환경차 의무 도입 제도가 되면서 시장이 딱 열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빨리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 시장을 이제 따라가기 위해서 예.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했고 그 결과가 지금 이제 글로벌 뭐 배터리 기술이 이제 확보가 됐듯이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이거를 돈을 벌 것이냐 생각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술 개발에.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시장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비슷하게 정부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의무 도입했듯이 자율주행 의무 도입자라든지 이런 거 조금 선제적으로 하면서 약간 마중물을 정부 차원에서 좀 부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전기차와 동일한 프로세스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저희가 조금 이제 상용화가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우리가 조금 빨리 시장을 열어주면서 저 같은 기업들이 빨리 재투자하면서 기술 개발 좀 박차를 가해야 되지. 기껏 이렇게 투자해서 기술 개발 해놨는데 차 돈 벌 방법은 없고 이래 버리면 투자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시장 열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 사이에 이미 해외 경쟁국들은 기술 개발이 엄청나게 지금 되는 수준인 거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타이밍을 이제 놓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이슈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가 전기차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보조금과 의무 도입제, 국내 시장을 확실히 열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뭐 배터리 회사들인지 투자를 과감하게 했었던 거죠. 쭉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
네. 미래 모빌리티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네네. 저는 그냥 예술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제 본격화되면 어떤 미래가 될지. 저는 일단은 뭐 자율주행차 시대가 이게 활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뭐 도로에 차들이 조금 줄어드는 1차적으로 효과는 분명히 이제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대중교통 같은 이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을까. 사실 트램이나 지하철이 굉장히 좋은 교통 수단이죠. 예. 그렇지만은 트램이나 지하철이 대도시에만 있고 지방에 없는 이유가 이제 너무 많은 인프라 비용이 초기 비용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하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고 이용객이 적으면은 이제 너무 적자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퍼질 수가 없는데, 사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디지털 트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선로를 깔 필요는 없는 거죠. 단 선로를 디지털 정밀 지도를 통해서 이제 깔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시골이라든지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은 지역에는 굉장히 이걸 통해 가지고 지하철 까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지역의 균형 발전. 서울 경기 쪽에 사실 많이 모이는 게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지하철이 다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지방이라든지 시골 지역까지 깔 수가 있다라는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의 결국 균형 발전까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 번째가 사실 뭐 많은 분들이 뭐 자율주행차가 되면 내가 차에서 운전 안 하고 뭐 쉰다, 잠을 잔다라든지 뭐 핸드폰을 본다라든지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버스 타면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택시 타면 할 수 있고 이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훨씬 안전한, 결국 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휴먼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보급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사람이 운전하는 차도 반자율주행으로 웬만한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되고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이 개입하는 조건으로 된다면은 실제로는 사고율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토노머스 A2G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겁니까?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하나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동차 완성차 업체 같은 그런 그 꿈도 계시고 또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면 그게 활성화됐을 경우에는 이 사회적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A2G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은 어떤? 일단 뭐 회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제 완성차라고 하긴 그렇지만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어떤 생산자 역할,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완성차 업계가 되는 게 이제 회사의 어떤 모습일 거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마차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오면서 엄청난 어떤 변화가 일어났듯이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서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사회적 변화가 지금 나타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의 가장 중심은 결국 자율주행 기술이 될 거고, 이 변화의 어떤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가 저는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짧게 뭐 자율주행차 시대 되면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제가 감히 추측한다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자동차가 나오면서 세계가 이렇게 발전될 줄 200년 전에는 감히 상상도 못했듯이 지금 우리가 자율주행차가 열리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오히려 추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닐까. 굉장히 우리가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삶의 변화, 문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가능성을 일단 우선 열어놔야 된다. 우리가 이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사회적 수용성이 빨리 갖춰져야 된다. 자율주행차에 대한. 그리고 오히려 지금 자꾸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보다 뒤쳐져 있어. 안 돼. 뭐 규제가 많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라는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보다는 저희 같은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회사거든요. 자율주행 기업 중에서는 850억 정도를 받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1,000억씩 씁니다. 일주일에 몇 천억씩을 쓰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것 대비 우리는 거의 뭐 한 7년, 8년 동안에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게 850억인데 말도 안 되는 투자금을 가지고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쪽보다는, 우리가 미국, 중국보다 뒤쳐져 있어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많은 돈과 그런 없는 상태에서도 그래도 일당백의 어떤 우리 하면 할 수 있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인 특유의 지금까지 잘 해왔다라는 인식. 여기서 힘들겠지만은 한 번에 미국, 중국을 따라잡는 건 힘들겠지만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갖고 지원을 해주면은 충분히 우리는 뒤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이미지로 기사라든지 어떤 언론의 분위기가 좀 흘러갔으면 좋겠거든요. 많이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